우리는 환단고기를 볼 때 늘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진짜 역사서인가? 그냥 신화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기록을 볼 때는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환단고기만 유독 의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중국과 일본의 고대 기록은 왕이 누구였는지, 어느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하지만 환단고기는 다릅니다. 누가 왕이었는지보다 세상은 어떤 질서로 움직이는가를 먼저 말합니다. 이건 미완성 기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른 방식의 기록입니다. 환국과 배달국이 존재한 기원전 3000년 이전의 기록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단고기를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3000년 이전이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요. 중국은 진한 제국 이후 이런 문명형 기록을 의도적으로 버립니다. 국가에 쓸모없는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국가 형성과 함께 왕조 계보 중심의 기록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남았지만 고대 문명을 설명하는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기 힘든 고대 기록을 우리보다 한참 늦은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환국과 배달국을 작은 고대 국가로 만들려는 순간 이 기록은 오히려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고대 문명의 통치 형태와 생활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이 기록은 국가 단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은 국가 기록을 넘어서는 초거대 문명권의 도입부를 접근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별을 보고 계절을 읽었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국경선이나 법률 체계보다 중요한 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지 않고 지금의 기준만 들이대면서 틀렸다, 허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껏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역사에 대한 기준이라는 틀을 크게 확대해 보면 환단고기 속 이야기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어쩌면 고대인들이 남기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학자들은 이와 같은 고대 기록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안 모리스, 브루스 트리거, 요하네스 브론코르스트 같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고학, 인류학, 고대 사상 연구의 최고 석학입니다. 그런데요, 이 학자들은 환단고기와 같은 고대 문헌을 대할 때 우리처럼 이건 진짜다 또는 가짜다, 역사적 사실이다 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부터 짓지 않아요. 이들은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 이전 단계의 문명에서 나온 걸까? 이 문장은 행정체계를 설명하는 걸까? 아니면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표현한 걸까?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혈통을 의미하는가? 즉,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을까? 를 먼저 묻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안 모리스,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고대사 연구자이며 문명 발전의 조건과 구조를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가 남긴 아주 중요한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국가가 없으면 문명이 아니다라는 19세기 기준으로 고대 문헌을 처형하고 있다. 문명의 핵심은 민족도 왕조도 아니다. 에너지, 지리, 그리고 네트워크다. 이 말 하나로 환단고기를 신화라고 부르던 기준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 한 나라, 한 민족, 한 왕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안 모리스는 고대 문명은 그렇게 국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넓고 유연하게 서로 연결된 지역 전체가 하나의 문명권처럼 작동했다는 겁니다. 어떤 질서와 가치로 서로 연결돼 있었는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 시점에서 환단고기의 하나의 유명한 구절을 만나봅니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홍익인간 정신으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환웅은 실존 인물이었나? 도대체 어디에 내려왔다는 건가? 왜 고고학 증거가 없지? 홍익인간은 지어낸 말인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문장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애초에 누가, 언제, 어디에라는 행정 기록으로 쓰인 문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전 문장을 붙잡고 근대 국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문명의 핵심은 민족이나 왕조가 아니라 에너지, 지리, 그리고 네트워크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환웅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던 문명 질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 말은 왕의 구호도 정치 슬로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이 어떤 원리로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통치 이념입니다. 에너지의 흐름, 지리적 연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맞물려 하나의 문명 질서를 만들었고 그 중심 철학이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로 압축되어 기록된 겁니다. 환단고기는 사건을 찾는 사람에게는 신화처럼 보이고 질서를 읽으려는 사람에게는 문명 그 자체로 보입니다. 이안 모리스는 고대 문명을 보며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문명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어떤 가치를 공유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가 환단고기를 다시 읽는 데 있어서도 정말 강력한 힌트가 되어줍니다. 캐나다 출신의 고고학자이자 문명 이론의 거장, 브루스 트리거. 그는 전 세계 고대 문명을 연구하면서 아주 불편한 결론 하나를 남깁니다. 문명은 반드시 국가, 문자, 제국 순서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마치 유일한 정답처럼 배워왔습니다. 국가가 생기고 행정이 만들어지고 문자가 등장해야 비로소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이죠. 트리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문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 국가가 없었다고 해서 문명이 없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많은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보다 먼저 질서가 있었고 제도보다 먼저 세계관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인간은 이 질서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답을 신화, 의례, 상징의 언어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화와 의례, 상징의 언어는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가 무너져도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역사서들이 권력과 함께 사라질 때 이 기록은 사람들의 기억과 의식 속에서 형태를 바꾸며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선으로 환단고기의 한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옛날에 환국이 있었고 그 교화가 천하에 미쳤다. 이 문장을 국가 기록으로 읽는 순간 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환국은 실존했나? 영토는 어디였나? 왜 증거가 없나? 하지만 트리거의 프레임으로 보면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문장은 국가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국가 이전에 존재했던 문명 질서를 말하는 걸까? 이렇게 읽으면 환국은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던 가치의 중심, 질서의 원점, 문명이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해 붙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다시 읽힙니다. 옛날에 문명적 중심이 있었고 그 정신과 질서가 널리 퍼져나갔다. 이건 정치의 확장이 아닙니다. 이념의 확산입니다. 우리가 환국을 자꾸 국가로 만들려 하니까 이 기록이 맞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환국을 문명의 질서, 신화와 상징, 통합적 이념으로 보면 환단고기의 문장들은 갑자기 서로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학자는 스위스의 인도 철학자이자 고대 사유체계 연구의 대가 요하네스 브론코스트입니다. 핵심 주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많은 고대 문명에서는 국가보다 먼저 철학과 세계관이 등장했다. 우리는 국가가 먼저 생기고 그 국가가 철학이나 사유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지금까지의 역사관을 부숩니다. 국가보다 먼저 철학이 있었다면 환단고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철학서일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먼저 우주를 이해하려 했고 자연의 원리를 깨달으려 했으며 인간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 체계가 나중에 국가나 제도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관점으로 환단고기를 다시 보면 그 문장 하나하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환단고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세 가지 근본 원리는 인간 세상 속에서 질서로 구현되었다. 이 문장을 보면서 법이 세 가지 있었나? 왕이 이를 가지고 통치했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법률도 아니고 연대 기록도 아닙니다. 브론코스트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며 문명 철학의 언어입니다. 천부사민이라는 이 개념은 환인천재가 환웅에게 인간 세상 통치를 명하며 내려준 검, 방울, 거울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뜻이 세상에 스며들며 인간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존재가 아니라 조화롭게 이어주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즉, 천부사민은 지배의 논리가 아니라 조화의 원리이며 책임의 철학을 말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건 고대 동양 문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말할 때 그들은 정확한 연대나 지리 정보보다 기운, 원리, 조화 같은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역사책으로만 보려 하면 자꾸만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환단고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통치 이념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문명이 한 번쯤 품고 있다가 잃어버린 그 첫 번째 관점을 한국만 유일하게 이어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명형 기록이 한국에만 살아남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 기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중국은 지난 제국 이후 국가 중심 역사서 체제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사관이 기록하고 연대와 황제의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하죠. 유럽은 로마 제국 이후 연대 중심의 역사관과 교회 중심 기록으로 흘러갑니다. 중앙아시아는 더 극적입니다. 유목 문화와 침입, 이주가 반복되며 문자 기록 자체가 사라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가가 강해지고 제국 체제가 완성되면 문명형 기록은 점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건보다 질서를, 이름보다 이치를,
정치보다 철학을 기록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더 오래 살아남은 겁니다. 이건 한국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문명적 흐름이자 오늘 우리가 환단고기를 마주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고고학적 기록이나 조직 구성이 아니라 바로 신화적 이념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단고기를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연대가 없으면 틀렸다고 했고 왕의 이름이 없으면 허구라고 했으며 영토가 보이지 않으면 신화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기록의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 좁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국과 배달국을 억지로 작은 고대 국가로 만들려는 순간 이 기록은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명 질서, 세계관, 사유의 체계로 바라보는 순간 환단고기는 국가를 넘어선 기록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 다른 기준으로 다시 읽어보려는 용기입니다. 이 기록은 더 이상 이상한 책도 불편한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왔던 가장 오래된 질문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낸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단고기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배워온 역사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시대의 눈으로, 국가 이전 문명의 언어로, 질서와 원리를 기록하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환단고기는 정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생각하라고 남겨진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